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6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최근에 집을 이사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정리도 거의 다 되고 한시름 숨을 덜어놓을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한자 적어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속이 시커멓게 타는 듯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글로 제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도 혹은 저의 슬픔을 알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실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들 미리 조심하시고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써내려가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모든 일을 헤쳐왔지만 딱 하나 자식을 낳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저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아주 힘들게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평생 혼자의 몸으로 키워오신 시모가 저에게 아이 낳는 것을 엄청나게 강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처럼 딸은 필요 없다, 아들을 낳아라, 혹시 임신해서 딸인 것 같으면 당장 지우고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암암리에 성별이 딸이면 낙태 시술을 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시모는 저에게 이것저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임신해서 배 모양이 퍼지면 딸이고 동그랗게 나오면 아들이다. 과일이 당기면 딸이고 고기가 당기면 아들이다 하시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모의 말처럼 딸이라도 임신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해보고 했지만 결과는 항상 이상이 없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고 저는 시모에게 각종 치욕스러운 말을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몸가짐이 어땠길래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 젊었을 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놀았던 거 아니냐, 너네 집안에 장애가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소리 들려. 물론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시댁에 가서 화도 내고 집안을 뒤집어 엎기도 했지만 시모는 그것조차도 제 탓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 만나고 저렇게 변했다. 효자였던 아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건 너 만나기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시면서요. 이렇게 해도 치이고 저렇게 해도 치이고 제 결혼 초반의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지네를 달인 물을 마시면 애가 잘 들어선다면서 보기에도 징그러운 그것들을 다려 억지로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표현하면 딱 그때와 같을 거라 장담합니다. 시모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어서 소변이 묻은 속옷을 아들 낳은 집 대문 앞에 파묻으라고 하질 않나, 부적을 태워서 나온 재를 배에 뿌리라고 하질 않나, 정말 그 곤욕스러운 짓을 매주 한 번씩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단명하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시모에게 엄마가 하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애가 더 들어서지 않는 것 같다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시모가 딱 일주일 발길을 끊었을 때는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임신했니? 안 했지? 거봐, 내가 안 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 하시더군요. 고작 일주일 만에 어떻게 임신 사실을 알겠습니까? 시모는 그냥 저를 괴롭힘으로써 스트레스를 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 매주 찾아오셔서 저에게 각종 미신들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만성 두통까지 겪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엉엉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 실패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모의 등살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기에 저는 뼈를 갈아내는 심정으로 시험관 시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패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실패는 다음이 있다 하면서 버텼지만 8차까지 이어진 실패에 저희 부부는 망연자실했죠. 둘 중 한 명에게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둘 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저에게 너네 집안의 업보 아니냐고 조상님 중에 매국노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저에게 굿을 해보라고 1,000만 원이면 한다더라 하면서 무당을 여러 소개해 주시기도 했었죠. 그 당시 물가로 1,00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런 미신을 믿지도 않았고요. 8차 시험관을 실패했을 때 병원에서도 저에게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시모는 언제라도 저를 쫓아낼 준비를 하고 계셨고 남편에게 밖에다가 씨를 뿌려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새 장가를 들어도 괜찮겠다 하시며 제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들의 사진을 들고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애를 가지지 못한 죄인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시모에게 난리를 쳐주었기에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나는 너밖에 없다.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재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차라리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제 마누라랑은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모가 입양이 무슨 소리냐고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들의 씨를 남겨야 한다고 바락바락 악을 쓸 때에도 남편은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해 있는 시간에 시모가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면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든든했죠. 제가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버틴 건 오로지 남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고 27살에 시집을 와서 36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정정하시던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저에게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던 시모였는데 말이죠.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셨다가 산 중턱에서 뇌출혈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친구분들이 어찌어찌 119에 신고를 했지만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급대원이 헬기를 타고 구조를 하던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버렸고 거기서 병원까지 가는 길도 지체가 되어 완벽하게 골든타임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만 해도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시모를 들것에 싣고 산을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소요됐을 테니까 말이죠. 아무튼 우리 시모는 병원에 도착해서 아무런 처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다음이었고 저희 남편은 과감하게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된 시모는 죽어서야 남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뼈 조각만 몇 개 남아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홀 시어머니를 잃고 슬퍼했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데 죽어서도 내가 너 아들 낳는지 안 낳는지 지켜보겠다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시모의 영정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하필이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셔서 변을 당하시다니 속으로는 벌 받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꾸준히 지배할 만큼 제가 시모에게 쌓인 것들이 많기도 했고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임신도 하나 못하는 버러지 취급을 받았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둘이 생활을 하게 되자 정말 10년 만에 신혼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 법도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라 그런지 남편과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기적같이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몸의 변화를 눈치채고도 임신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소화제도 열심히 먹고 내과도 계속 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혹시 임신하신 것 아니냐고 빨리 약국에서 테스트기 사서 해보시라고 그제야 임신인가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명하게 두 줄이 뜨는 걸 보고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임신이 되지도 않고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었는데 시모가 죽자마자 임신이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저에게 집안에 업보가 쌓인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시모였는데 아무래도 업보가 쌓인 건 제가 아니라 시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 테스트기 하나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약국에서 5개를 더 사왔고 5개 모두 두 줄이 뜨는 걸 보고서야 저는 눈물이 나오더군요.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축하한다고 임신이에요 산모님 하더라고요. 산모님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더듬이처럼 어버버거리면서 곧 고맙습니다 했죠. 속이 미스거리고 미열이 있고 생리가 늦어지던 몸의 변화를 왜 바로 눈치채지 못했었는지 참 바보 같더군요. 10년간 임신이 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임신이 될 리가 없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내몰았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산모님 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어떻게 다 표현을 해야 할지 저는 집에 오는 길 내내 울면서 돌아왔죠. 임신 7주라는 말에 너무 신이 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전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바로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초음파 사진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한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이리저리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당신 암이야? 라고요. 제가 상상도 못한 말에 놀라서 입을 떡 벌리니까 저를 꽉 끌어안고 엉엉 소리를 내며 우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쩌냐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내내 구박만 받고 힘들었는데 이제야 행복해지고 있는데 암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요. 우리 엄마랑 하늘나라에서 또다시 만나서 구박받는 거 아니냐고 불쌍하다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정정해줄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먼저 난리를 치대요. 몇 길에? 뭐라는데? 살 수 있대? 항암 된대? 어디에 생긴 거래? 전이 됐대? 수술된대? 하면서요. 제가 남편의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리고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일단 진정 좀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또 막 울어요. 한참을 주저앉아서 울던 남편이 희망을 잃지 말자고 우리 수술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아니고 임신이라고 이거 우리 뱃속의 아기 초음파잖아 하고 말을 했죠. 우리 남편도 정말 상상을 못했는지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 얼굴을 한번 배를 한번 얼굴을 한번 배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임신? 하면서 갑자기 막 울다가 또 웃다가 또 막 울다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산부인과 가보자고 난리를 치길래 이미 병원 문 다 닫았다고 다음에 가보자 했더니 바로 회사에 연차를 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10년 만에 임신을 했다는데 병원을 같이 가줘야 한다고 남편의 상사도 아무 소리 못하고 연차 허락을 해줬대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산부인과에 가서 같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아이 심장 소리를 듣더니 또 엉엉 울더라고요. 심장 소리가 왜 이렇게 빠르냐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니냐고 이것저것 쉬지 않고 질문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저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36살이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유산이 되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자궁 자체는 튼튼해 보이지만 유산이라는 게 자궁의 튼튼함과 상관없이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산모 탓은 아니니까 유산이 된다고 한들 상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서야 겨우 얻게 된 자식인데 유산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의사 선생님께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유산이 되어도 절대 마누라 탓 안 할 거라고 약속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숨만 쉬라고 하더라고요. 진료가 끝나고 약국에 가더니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전부 다 주세요 하더니 영양제를 정말 다 털어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더니 금이야 오기야 정말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란 우리 아기는 모자라지도 더하지도 않게 딱 10달을 제 뱃속에 있다가 예정일이 3일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출산을 하던 그 순간에도 아픔보다는 우리 아이를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정말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예쁜 우리 공주님이 태어났고 남편과 저는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공주 편을 들어주자고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키우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공주의 첫 뒤집기, 걸음마, 엄마 아빠 하고 부른 그날 첫 어린이집 입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정말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같이 사진을 한 장씩 찍었고 앨범이 수십 개가 나올 정도로 사진을 찍어 채웠습니다. 우리 딸이 수능을 보던 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 시험이 끝나면 우리 딸이 성인이 되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하루 종일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대견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시모한테까지 기도를 올렸다니까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답이라도 찍어달라고요. 우리 딸은 수능을 생각보다 잘 치렀고 원하던 대학과 원하던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보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예뻐했었던 딸이었기에 딱 어울리는 과에 진학을 했구나 싶어서 대견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모자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열심히 준비를 한 덕분에 취직까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출근하는 게 너무 즐겁다던 딸의 반짝반짝함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더라고요. 딱 봐도 풀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표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면서 넘겼는데 그게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딸은 저에게 요즘 엄마들이 왜 이렇게 극성인지 모르겠다면서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긴 하지만 혼자 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생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해도 1대1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반 아이 한 명이 안짱다리라서 잘 넘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넘어져서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장에 팔에 멍이 들었다고 적어서 보냈더니 하원할 때 그 딸아이의 엄마가 와서는 우리 딸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선생이 애를 제대로 안 보니까 멍이 들 정도로 다친 거 아니겠냐고, 도대체 돌봄 시간에 뭘 하는 거냐고 따졌대요. 자기 애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딸이 다른 원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만 살펴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선생 자질이 없는 년이 선생을 하고 있다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 엄마가 극성 중에서도 아주 진상인 엄마였던 것이었죠. 하루는 기저귀를 제대로 갈지 않아서 자기 아이 엉덩이에 발진이 생겼다고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갈 때 같은 시간에 모든 원아들을 한 번에 갈아준대요. 1시간에 한 번씩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등원을 할 때부터 발진이 올라온 상태라서 파우더를 발라줬었다고 우리 딸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머니께서 밤새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줘서 발진이 생긴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파우더를 왜 바르냐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엉덩이에 모공이 막히면 책임질 거냐고, 그 치료 비용까지 다 물어내라고 난리를 쳤대요. 자기 아이가 다쳤을 때는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년년거리면서 삿대질을 하고, 자기 아이가 다른 친구를 핥히었을 땐 애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어물쩍 넘어가고, 저희 딸이 그 아이 엄마한테 다른 친구 부모한테 사과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뭘 이런 걸로 사과를 하라고 하냐면서 따지더래요. 선생이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냐고, 사과를 하려면 네가 하라고 말이죠. 그거 말고도 우리 아이는 우유 줄 때 꼭 따뜻하게 데워서 주라고 하질 않나, 딸기가 간식으로 나오면 딸기는 잘 안 먹으니까 메론으로 주라고 하질 않나, 급식에 미역국이 나오는 날에는 국 먹다가 미역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고 그랬대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 딸의 탓을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요.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저와 남편은 그만둬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한 지 고작 8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평생 동안 어떻게 일을 한단 말입니까? 다른 어린이집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도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바로 어린이집에 사표를 내게 되었고 3개월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더니 저와 남편에게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을 때라 좋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딸처럼 정적인 직업이기도 했고 우리 딸이 꽃 키우고 화분을 키우는데 취미가 있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좋은 것 같다고, 그건 여러 사람이랑 같이 붙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유명한 플로리스트가 운영한다는 꽃집에서 취미반 수업부터 들어보라고 강의를 결제해 주었어요. 3개월간 취미반 수업을 듣고 난 딸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전문반도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딸이 하고 싶다는 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열심히 공부한 덕에 우리 딸은 꽃집에 취직을 했고 3년간 가게 운영하는 걸 지켜보고는
자기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아둔 월급도 있고 가게도 대출을 받아서 해보겠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는 그러지 말고 새 출발하는 기념으로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딸 나이 30에 꽃가게 주인이 되었고 운영이 잘 되면 나중에 원데이 클래스도 해보고 싶다고 아주 포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딸은 점점 화사해졌습니다. 혼자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31살이 된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희 부부는 슬쩍 선자리라도 한번 주선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딸에게 넌지시 운을 떼니까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예약까지 다 마친 채로 그날이 왔고 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랑 딸 남자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하는 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비사위가 무척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룸은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쳐다봤죠. 그러니 직원에게 의자에 앉는 자리는 없냐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바닥에 앉으면 다리가 저리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고작 그런 이유로 굳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솔직한 말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불편해도 그냥 앉지 않습니까? 이유도 가짱게 혈액순환이 뭡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도 박박 우기니 결국 자리를 바꿔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더운 한여름 날씨였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식당에 에어컨이 빵빵하다고 해도 되게 긴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다리가 짧은 건지 기장 수선을 안 한 건지 딱 봐도 기장이 길어 보여서 2단 정도 수선해주고 싶은 그런 바지 말입니다. 물론 여름에도 청바지나 정장바지를 길게 입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을 다 덮고 있으니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면도 여름용 얇은 게 아니라 가을 겨울용 두꺼운 모직 같은 걸 입었는데 보고 있어도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패션 센스도 영 이상한 것이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엔 한참 부족한 친구로 보였습니다. 그럭저럭 식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영업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도 없고 좀 수상해서 회사가 어디냐 하고 물어보니까 C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으로 튼튼한 회사라 좀 의외다 싶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C기업 손전무의 회사 아니냐고 자기가 손전무랑 잘 아는 사이라면서 예비사위가 거기 다닌다고 말이라도 전해야겠네 했습니다. 그러니 딸 남자친구가 엄청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자기 이제 이직할 거라 그런 거 말 안 하셔도 된다고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영 이상하다 싶어서 찝찝해하는데 우리 딸은 그 옆에 앉아서 해실해실 웃고만 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만 일어납시다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활용점정으로 계산대 앞에 있던 웬 조폭 같은 남자가 예비 사위를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너? 하면서 부르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조금 놀란 얼굴로 보였습니다. 진짜 엄청난 거구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것이 누가 봐도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예비사위가 선수를 치더니 저희 부부에게 자기가 좀 알던 사람이라고 얼른 나가자고 장인어른 장모님 얼른요 하면서 보채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딸이랑 연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죠. 우리 딸은 제 눈치를 보고 그 조폭 같은 사람도 저희 부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확실히 인상이 나빠서 그런지 쳐다만 보는데도 무서웠습니다. 빨리 나가자고 성화인 예비사위를 따라 식당을 나왔더니 조심히 가세요 하더니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딸에게 저 남자가 아무래도 좀 수상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고, 어떻게 영업직 직원이 명함 한 장 없을 수 있냐고, 너는 수상한 거 못 느끼겠니? 했죠. 그러니까 딸이 저한테 너무하다고,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냐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앞에 찾아가서 만난 적도 있으니까 C 기업에 다닌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두둔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부일 수도 있는 거고 배달을 간 택배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심이 한번 생기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택배기사나 청소부를 비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직업을 숨기고 영업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거기다가 그 조폭 같은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영 찜찜하더라고요. 딸에게 그 남자랑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냐고, 평소에 뭔가 이상한 기운 같은 거 없었냐고 하니까 딸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라고 올곧게 믿어주더라고요. 우리 딸이 연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첫사랑이라 더욱 애틋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만나는 것 가지고 잔소리를 할 생각은 없지만 피임을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사위가 결혼 전까지는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했다고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진도도 뽀뽀밖에 안 해봤다고 제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면서 말갛게 웃는데 제 복장은 터지는 줄 알았죠. 우리 남편이 헛기침을 하더니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고 또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뒤로 인사 한번 했다고 자주 얼굴을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 가게에 걸핏하면 나타나서 딸을 보고 가는데 그럴수록 제 의심은 깊어졌죠. 딸 가게랑 C 기업이랑 거리가 꽤 멀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게 영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냐고 물어보면 매번 외근 나온 김에 들린 거라고 하는데 무슨 영업직 직원이 지역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매번 딸 가게 근처에서 미팅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저도 꾹 참고 넘어갔죠. 그날은 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집에 가려고 꽃집에 갔는데 예비사회도 함께 왔더라고요. 딸이 잘 됐다고 집에 같이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가자 했습니다. 제 차에 태워서 우리 집으로 가는데 예비사위가 애가 자꾸 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정신사납게 왜 그러나 싶어서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자기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대요. 집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길에 접어들고 지하철역이 보이니까 갑자기 차 문을 벌컥 열고는 저 여기서 내릴게요 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랑 딸 모두 기겁을 했죠. 아무리 잠시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다고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제가 놀래서 쟤 미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딸이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나 보지 배가 아프다는데 어떡해 하면서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딸도 진짜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 뒤에도 꾸준히 만나길래 남편이 사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좀 친해져 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니 같이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했다더군요. 근데 글쎄 테니스가 아무래도 몸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 복장을 가볍게 입잖아요. 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긴 바지를 주워 입고 나타난 거죠. 바지 밑단이 길어도 너무 길어서 운동하는 내내 바지 밟고 넘어지지를 않나. 아무튼 우리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긴 바지에 두꺼운 긴 양말까지 꽁꽁 싸매 신고 와서는 운동을 하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땀만 뻘뻘 흘렸대요. 남편이 운동이 끝난 뒤에 남자라면 같이 사우나도 가보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사우나에 가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밖에서 못 씻는다고, 사람들 많은 목욕탕 가면 부끄러워서 싫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땀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도 굳이 집에 가서 씻겠다고 가버렸대요. 저한테 남편이 와서는 조용하게 그놈 엄청 작아서 부끄러운가 본데?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예비사위가 제 차에서 그렇게 뛰어내리고 남편이랑 테니스를 다녀온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 편에 전해서라도 그날 그렇게 뛰어내린 것에 대한 변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상하게 출퇴근을 할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딸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밖에서 누가 기웃기웃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시선도 느껴지고 누군가 뒤쫓아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면서 불안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같이 출퇴근을 했는데 딸이 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다고 자기가 예민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 가게 근처에 CCTV를 여러 개 달아두었습니다. 딸이 CCTV가 생기니까 안심하고 출퇴근을 했는데 며칠 뒤에 저에게 당장 가게로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놀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게에 갔는데 예전에 식당에서 만났던 그 조폭 같은 사람 기억나냐고 딸이 상기가 되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난다. 예비사위랑 뭐 아는 사이 같았던 그 사람 말이지 하니까 그 남자가 계속 가게 근처를 서성인다는 겁니다. CCTV를 보여주는데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며칠분의 CCTV를 전부 돌려봤는데 곳곳에서 그 사람이 딸 가게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그놈 이상한 놈 같다고 하지 않았냐고.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나는 거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죠.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말 많은데 바로 헤어지면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딸은 막 벌벌 떨기 시작했죠. 혼자서 운영하는 가게이다 보니 무섭죠, 당연히. 그 뒤로 저랑 남편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딸이랑 출퇴근도 같이 하고 최대한 가게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게 근처에서 서성이는 그 남자를 찾아서 헤매기도 했고요. 예비사위는 여전히 가게를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제가 탐탁치 않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저랑 딸을 먼저 출근시키고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딸 가게에 갔는데 그 남자가 가게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요 하고 부르니까 저를 돌아보면서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 딸 가게 앞에서 서성이냐고 CCTV로 다 봤다고 했죠. 영상 증거까지 다 있으니까 스토커로 신고를 하겠다고 여기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마침 할 이야기도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게 안으로 들이겠냐고 하니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래서 조폭 아니었어요? 하니까 오히려 그 형사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인상 때문에 오해를 받긴 한다고 하시면서요. 딸 가게에 같이 들어가니 딸이랑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조폭 아니고 형사실에 할 말이 있으시다네? 했죠. 그러더니 우리 딸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최민성 씨와 교제하시는 여자분 맞습니까? 그러자 우리 딸이 네네 맞아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놈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우리 딸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형사분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말이었죠. 발목 보신 적 없으시죠? 전자발찌 차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하고 성추행을 저질러서 징역을 살다 나와 전자발찌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제 곧 해제를 할 때가 됐는데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만난 거죠. 장인 장모라고 부르길래 놀래서 며칠 미행을 하며 지켜보다가 따님분 가게를 알게 됐고 아직 결혼까진 하지 않았지만 곧 할 사이로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자식 징역을 처음 산 것도 아닙니다. 완전 성도착증 환자예요. 성범죄로 얻은 전과가 14범입니다. 14범. 그래서 지켜준답시고 옷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 경악에 가득 차서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벌벌 떠는 딸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형사님이 딸에게 명함을 주면서 위험하면 연락을 달라고 그 자식이 강약 약강의 표본이라고 말을 하셨죠. 저희 딸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며칠 더 지켜보겠다고 하루빨리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저랑 남편도 형사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셋은 형사님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비사위가 태연하게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나왔어 하고 들어오다가 떡하니 앉아있는 형사님의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딸이 형사님도 있으니까 용기가 난 것인지 예비사위의 바짓단을 확 올렸는데 정말 양말 안쪽으로 두툼하게 전자발찌가 떡하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과 14범이라고? 그것도 성범죄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으면서 그걸 숨겨? 아이씨, 야! 딸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면서 소리를 치는데 형사님이 그 앞을 딱 막더라고요. 너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가중처벌 되는 거 알지? 지금 유예 기간인 거 알아 몰라? 아 진짜 다 된 밥에 재 뿌리네. 야, 너 재수 좋은 줄 알아?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나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딸이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님도 저러고 나간 놈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신변 보호 프로그램 요청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딸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게도 전 예비사위가 딸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걸 몰랐는지 가게 근처에서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유예기간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으니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징역이 이번엔 꽤 구형될 거라는 형사님의 말에 한시름 마음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기에 가게 전세가 4개월 남았지만 가게를 미리 정리하고 과감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집도 옮겼고 가게도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딸이랑 우리 부부의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 그 범죄자가 한번 탔었던 제 차도 알아볼까 무서워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사람 멀쩡하게 생겼다고 속까지 멀쩡한 게 아니라더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형사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이사까지 왔으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조용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변에 숨어서 속내를 숨기고 다가오려는 놈들 말이에요. 그래도 인터넷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범들을 조회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빌겠습니다. 가슴 철렁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